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인 오늘 기념행사가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면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별도의 기념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올해도 반쪽을 면치 못한 정부 공식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부총리가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식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시 금남로에 위치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1000여 명,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 운정동의 5.18 민주묘역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35도를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유족 등 광주 민주항쟁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 불참하며 반쪽 기념식이 됐습니다. 기념행사가 둘로 쪼개지는 파행 속에 진행된 건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입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 제정 및 재창이 아닌 합창만으로 부를 것을 결정하자 행사위원회 측과 유가족 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별도의 기념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의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식의 배경음악과 유사해 재창 시 국민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민주주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투쟁 현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과 분노를 담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주의 새 역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에선 이달 초부터 광주 민주항쟁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종 공연과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해 학술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체 행사까지 5월 한 달간이 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공식 기념일 하루 전날인 어제는 금남로 일대에서 종일 행사가 열리며 전야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도 어제부터 광주에 내려와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전야제 행사에선 세월호 유가족들과 광주 민주항쟁 유가족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이곳은 전남대 정문이고요. 항쟁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이렇게 천이 흘렀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뭐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많이 구타당하고 폭행당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흘렀던 천이 이렇게 빨간색이었다, 그러니까 피로 물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때 당시에 경험하셨던 분들이 해주시곤 합니다. 네. 광주역은 뭐 시민군한테도 그렇고 계엄군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시민군들이 무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였지만 그 전에 이제 시민들이 이 공방을 벌였는데 그 다음날 시체가 돼서
발견이 된 곳은 이곳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부터 26일까지 해방 광주 시기였었는데 그 해방 광주 시기에 거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도청입니다. 뭐 방화나 뭐 약탈 뭐 이렇게 번질 수 있는데 단 한 건의 범죄, 그러니까 뭐 절도가 됐건 치안이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상무관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희생자분들의 관을 안치했던 곳입니다. 갑자기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관을 구하러 이제 이 전남에 있는 마을을 돌면서 관을 막 공수해 오고, 네, 그때 당시에 그 무연고자들 있잖아요. 뭐 넝마주의나 뭐 이런 구두닦이 이런 분들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5.18이 끝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없어졌다. 그래서 실제 추정되지 않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꽤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마을에 머무르면서 이 광주에서 화순으로 이렇게 나가는 차량을 실제 발포를 해서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어찌 보면 학살이죠. 학살을 자행했던 곳이 바로 이 주남마을입니다. 3명 정도만 남고 즉사했었고요. 막 몸이 막 벌집이 되어 있었다, 이제 이런 증언도 있고. 근데 이제 그 3명이 남았으면 그 3명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3명을 이 산 뒤로 끌고 가서 이제 총으로 직접 쏴서 죽인 거죠. 구묘역은 일단 가묘입니다. 그래서 5.18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저쪽 신묘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희생자, 실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영정사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한열 열사도 계시고요. 이 곳은 그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소는. 그래서 입구에 아직 실종되어 있는 그분들이 입구에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끝까지 지금 끝나지 않은 이 나라, 이 역사, 이 민주주의, 이 통일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묻혀 계신다. 그래서 구묘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5.18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뭐랄까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5.18의 그 시민군들한테 부탁을 받았던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어쩌면 약속을 지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하나의 퍼즐처럼, 처음과 끝을 채우는 하나의 퍼즐처럼 이 장소에 지금 머물러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광장 옆에서는 5.18 기념재단의 부당 해고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 노동조합은 재단 측이 일부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근무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해고를 통보했고, 이를 비판하는 조합원들을 징계로 위협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단 측은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해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린 민주광장 한켠에서는 5.18 기념재단 노동자들의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기념식을 주최한 행사위원회에 5.18 기념재단이 소속돼 있는데
이 재단이 5.18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는 시위입니다. 노동자들은 기념식 이틀 전부터 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를 철폐하라며 항의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가장 약한 비정규직이라고 먼때 보이듯이 자르는 5.18 기념재단은 이미 5월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18 기념재단은 사업 목적 전문직으로 뽑힌 계약직 직원 2명을 계약 만료라며 해고했습니다. 재단 노조원들은 사업 목적 전문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번만은 달랐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평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를 물어도 명확한 답이 없었던 겁니다. 노조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자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오는 27일 첫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단 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따르자고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 노동자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네네. 그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한 거는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대해서 구속력 자유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노조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할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직원들을 징계해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노조원들은 이미 재단 측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직원들에게 징계를 운운하며 침묵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재단 사용자 측은 이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심지어 불법 부당한 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내부에선 징계가 오가고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징계 책임 운운하는 사무실 내 분위기에 심리적 압박과 모멸감이 들긴 하지만 권력에 복종하거나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는 직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재단 측의 고소장이었습니다. 벌써 5개월째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5개월째입니다. 5월을 상징하는 종이로 만든 5월꽃을 비정규직 철폐라는 문구를 섞어 오재일 전 이사장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사무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종이꽃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이사장은 그 사건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재단에 항의하는 동안 여러 시민활동가들이 지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5.18 기념재단의 고문인 오재일 전 이사장은 지지 성명서를 낸 활동가 4명 등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 민주항쟁의 민주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 1994년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광주 시민 등 전 국민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을 출연해 설립됐고 현재 광주시의 출연금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5.18 기념재단이 5.18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항쟁과 대동, 불의한 권력, 부정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것, 부정한 기득권에 저항하는 것은 5월 정신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그것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자른 5.18 기념재단은 5월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다짐과 행동성을 갖도록 성장시켜준 곳, 훈련시켜준 곳 또한 바로 제가 일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입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것이 굴복당하는 마음과 자세로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5월 기념 사업을 준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나를 이만큼 당당한 사람으로 키운 조직에 탄압당하고 도려내어져야 할 일인가요?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특조위가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수산부 현안 보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해수부의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유기준 장관이 출석해 보고했는데요.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으니 특조위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이미 공포,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조위 독립성과 관련해서 그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유기준 장관은 정부가 특조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직함의 이름까지 그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뀐 만큼 정부가 특조위를 장악한다는 오해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만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이 명칭이 주는 그 기획이라는 의미를 이미 빼버렸고 그 기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조사에 장관님 그렇게 저하고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니까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자, 네. 행정지원실장이 네, 한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조위 차원의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인데요. 그러나 유기준 장관은 이에 대해 특조위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애초에 유가족이나 특조위 측에서 이름만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건 없다 이런 지적을 해왔는데 여전히 입장은 같은 것 같습니다. 한편 유기준 장관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1년, 그러니까 6개월 추가해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하면 총 1년 9개월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해수부의 논리대로 따지면 특조위의 활동은 총 1년 9개월, 그러니까 활동 시한 중에 이미 5개월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발표하면서 세월호가 빨라야 내년 가을에나 인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돼도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못하거나 혹여 조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중도에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뜻합니다. 세월호 선체 시점에 특조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이 쟁점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네, 야당이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유기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특히 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부 시행령 공포를 5월에 해놓고서 활동 시작 시점을, 그러니까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을 1월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달 넘어서야 시행령을 공포한 정부 입장에서 이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겠습니까? 정부가 실제로 활동 여건을 그러면 1월 1일에 맞게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을 시작한다고 본다면 1월 1일에 제일 근접한 상황 속에서 이 시행령을 조정하고 공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또 지난 주말간에 논란이 된 사안도 있었죠. 그 인양 보고서가 갑자기 조기 공개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에 해수부에 세월호 인양 기술 검토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보고서가 특조위에 전달되면 인양업체 등이 외부로 유출돼 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거절했는데요. 당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세월호 특조위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이에 대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어제 오후 갑자기 기술 검토 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단 논란이 일자 결정을 바꾼 건데 유기준 장관이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5개월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늘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활동
그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 다 공고를 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름도 다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입찰에 관련된 중요한 그 정보들이 사전에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입찰을 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네, 하지만 해수부가 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고서를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다시 청와대와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인데요. 실종자 조은아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선체가 인양돼야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양이 세월호의 시작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해야지 되고 거기에 총력을 갖다 기울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정을 저희가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배가 올라오고요. 그게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분향소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는 갖다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돌아가라는 갖다 줄 수 없는 거죠. 내 가족이 내 딸이 세월호 속에 있는데 내일 모레면 400일이잖아요. 근데 니네들 있어봐.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있어요? 나는 묻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윤선 정무수석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던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오전입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급작스레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즉각 수용했는데요. 자의적인 사의 표명이지만 정치권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민 대변인은 조 수석이 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한 박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가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 그대로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안인데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여당에선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 연금법 처리 실패와 관련해 조윤선 정무수석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 정무수석의 사태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당 차원의 경질 요구가 없었음을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야당에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수석의 사의가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회피용 꼬리 자르기요. 당청 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면서 이번 경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것을 확인받는데 무려 24년이 걸렸다. 지난 14일 24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인정받은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사건을 조작했던 검찰 재판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단 한마디의 사과는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9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분류되는 이 사건은 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건 피해자인 강 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씨는 오늘 자신의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라는 이 단순한 것을 확인받는데 무려 24년이 걸렸다며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또한 법원이 91년과 92년에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사건을 방치하다시피 했다며 법원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강 씨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한 사법부는 과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법조인들은 무고한 개인이 불의한 권력 앞에 짓밟히는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양심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1심 재판이 검찰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무죄 판결 다음 날인 지난 15일 이같이 주장하면서 주심 판사가 집에 가서 보려고 공판 기록 보따리를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택시기사 또는 청소하시는 분이 우연히 발견해 서울지검에 갖다 줬다. 재판부에 있어야 할 기록이 분실돼 검찰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공판 기록을 분실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해 검찰에 약점이 잡혔고 이에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의도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추미애 의원의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강 씨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검찰 수사팀 일원이었던 남기춘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척도로 옛날에 한 판결을 다시 하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강기훈 씨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검찰 수사팀 일원이었던 임철 변호사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건 법원 책임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재심 사건 변호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하고 싶진 않겠지만 이 사회와 역사를 위해선 반드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에 재심 사건에서 사과도 스스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이번 기회가 검찰이 자신의 과거 인권 침해를 정리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검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재심 판결로 당시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적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24년이 지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현재 법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강기훈 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거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앤다라든가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민사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어떤 불법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니까 국가배상 청구라든가 가해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본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들 당사자들이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지난 2011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로 불리기 시작한 청년들이 4년 만에 7포 세대가 됐습니다. 포기 목록에는 꿈과 희망이 추가됐습니다. 청년층 실질 실업률 약 31%,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현실에서는 돈벌이를 위해서 꿈을 포기한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것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 이제는 희망과 꿈까지 놓아버린 7포 세대까지 갔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청년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늘어만 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2%,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 실질 실업률은 30.9%입니다.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의 문을 뚫고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비정규직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들이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법률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한국비정규직센터가 함께 조사한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월급의 평균은 1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대의 월 평균 급여는 129만 3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46.6%, 당장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가 30.7%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매우 낮았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70.4%가 반대했습니다. 동의한다는 비율은 7.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정작 청년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청년 고용 의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 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며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청년유니언 정준영 정책국장은 이 법안의 취지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한시적인 충격요법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벌써 한 세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광주에서 희생자들은 죄 없고 가해자들은 잔혹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죄 없이 피 흘리고 죽어간 이들의 희생 위에서도 여전히 미완입니다. 그 희생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길이 먼 것을 알겠습니다. 그들이 더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5월 18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